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인문건축가로 불리는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를 만나봅니다. 건축은 사람이 머물고 드나드는 공간으로 우리의 삶 그 자체인데요. 동시에 한 나라의 기술력과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상징이자 문화를 이끄는 주체이기도 하죠. 유현준 교수는 이런 건축의 의미와 역사를 맛깔스런 글과 얘기로 풀어내면서 인문건축가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공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유현준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네, 인문학적 관점에서 건축 얘기를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죠. 네,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텔레비전, 뭐 강연, 뭐 책 등등 해가지고요. 4-5명 됩니다. 식구들. 네. 네, 사실 그 처음으로 내신 책이 네.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됐단 말이에요. 벌써 네. 한 10년 됐는데 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때부터 이제 인문건축가다 이런 수식어가 좀 붙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후로도 책을 무지 많이 쓰셨더라고요. 얼마나 몇 권이나 쓰신 것 같으세요? 한 7권 정도 썼나 그런 것 같아요. 이야. 7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은 또 건축 설계도 하시면서 사무실도 네. 하시면서 그 책을 쓰시려면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평소에 하셔야 되는 저는 별로 거예요? 평소에 하는 건 없고 그냥 제가 뭐 실무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드는 네. 생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것들을 그냥 평소에 생각한 게 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 몇십 년 동안 누적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뽑아내면 되는 거죠. 따로 공부한다기보다도. 지금 보니까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뭐 예능, 다큐, 뭐 잡지, 라디오, 또 영상 채널, 직접 또 채널도 운영을 네네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사무실 운영 이제 건축 설계는 언제 하시는지 뭐 예, 하기는 하시는 건지. 제가 가진 시간의 한 90%는 설계사무소에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지금 혹시 요즘 맡고 있는 프로젝트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하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뭐 JYP 신사옥 지금 거의 설계하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S전자 무슨 연수원 뭐 이런 것들. 제일 핫한 데만 네. 잘 나가는 데만 맡으셨네요. 건축주분들이. 이제 그런 것만 말씀드려서 그런 거고 예. 되게 그냥 뭐 중소규모의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설계가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네,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공모해서 당선되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인바이티드 컴피티션이라고 그래서 네네. 4명 정도의 설계사무소가 초대를 됐고요. 예. 뭐 토마스 헤드윅, UN 스튜디오, 자하디드,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 네. 이렇게 4개 회사가 초대받아서 저희가 당선이 됐죠.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다 네. 쟁쟁한 데 같은데. 나름 다 훌륭한 건축가 분들이시죠. 예. 어우 축하드립니다. 운 좋게 일단. 저희가 어떻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JYP 사옥은. 네. 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로 당선이 되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희는 사옥이라고 하면은 이제 큰 사옥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만약에 20층짜리 건물로 이사를 가면은 층별로 나눠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오히려 더 20조각으로 쪼개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큰 빌딩, 높은 빌딩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하나의 공동체처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층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보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저희는 중정을 만들고 중정을 향해서 발코니들이 튀어나와서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위층에 있는 사람이랑 아래층에 네.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네, 그런 서로, 구조. 그렇죠. 그래서 야지 옛날에 한옥에 가시면은 마당을 사이로 여러 방들이 배치가 돼서 네, 공유하잖아요. 서로 네. 쳐다보면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으면은 좀 재미는 있는데 대신에 훨씬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표면적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표면적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채광과 통풍이 잘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공사비는 좀 늘어나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엔터테인먼트 네. 회사니까 조금 뭐 창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 그런 네네. 것들도 좀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로 사실은 건축주께서 우리는 되게 창의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예. 근데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연한 만남이 있을 때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 있을 때는 창의적인 현상이 안 나타나고 네. 서로 접점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고 만나고 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만들 수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그 중간 매개체가 자연이 되는 게 제일 좋고 네. 자연을 바라보면서 서로 하나 될 때 그때 훨씬 더 창의적이 되는 거고 어. 뭐 건축적으로는 천정고가 높아야지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골방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발코니에 나가면은 하늘까지 천정이 없는 그런 거니까 완전히 높은 천정고를 가지게 되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야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예. 높은 천정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죠. 건축가들마다 사실은 네. 뭐 물론 이제 경제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름의 건축 철학이 네. 있잖아요. 우리 유현준 교수님의 건축 철학은 어떤 건가요? 저는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거가 무슨 사실 한자로 치면은 세울 건자에 쌓을 축자를 쓰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뭐 벽돌을 쌓고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를 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을 만든다는 거는 그 물질적인 현상보다도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용자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안에 사용자들의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자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걸 제일 많이 보고서 설계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 건축가는 네. 일단 건축주한테 의뢰를 받아서 설계를 하잖아요. 네. 이제 본인의 아무리 이런 건축 철학이 있어도 이게 네. 의뢰인과 이게 맞지 않으면 그렇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맞춰야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거는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A와 B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C라는 답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네. 이제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죠. 아.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뭐 약간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멋있는 형태를 만들거나 네. 무슨 뜬금없는 영감을 얻어서 설계를 한다기보다도 디자인을 어떻게 저는 정의 내리냐 하면은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 디자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를 잘 내리면은 그 다음에 해결책은 그냥 따라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 정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산의 부족도 있고 건축법도 있고 건축주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한 모든 제약 조건들이 모여지면은 그게 이제 솔루션을 만들면서 답이 그냥 딱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가운데 뭐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약간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좀 더 화목해질 수 있는 것.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넣어서 이제 디자인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건축하면 건축물의 어떤 네. 외형 같은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공간, 네. 그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죠. 그것이 핵심 가치다. 네, 그렇죠. 예, 교수님의 건축 철학을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건축이라는 게 협업이잖아요. 협업. 그렇죠. 정말 온갖 그 엄청나죠. 기술과 뭐 일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분들이 협업을 하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건축은 하면 할수록 약간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건축가는 또 개인의 어떤 비전이 있잖아요. 예. 난 이런 걸 만들고 싶고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서 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작업이라서 네. 실제로는 뭐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건물을 하나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건축은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아이디어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게 95%는 차지해요. 그래서 그 일까지 인공지능이 하려면은 의사결정자가 다 인공지능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긴 해요. 어떻게 현장에서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지 막 소리도 좀 지르고 막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줄 섞어서 하죠. 왜냐하면은 예. 그러니까
너무나 온순한 모습만 보여지면은 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 거의 어떨 때는 미친 척을 해야 됩니다. 네, 기선제압도 좀 네, 필요하다. 네. 예. 그 외에 식당 가면 레스토랑 네. 가면 셰프들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네. 건축가들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유현준의 어떤 그 건축의 시그니처 이런 거 있을까요? 네, 뭐 하나의 건축 요소를 한다면 저는 발코니인 것 같아요. 오. 발코니가 항상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하고도 만날 수 있고 자연을 만날 때 발코니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을 만날 때 등산을 가거나 그러면은 다른 무리들 속에서 옷을 차려입고 자연을 만나는데 마당이나 발코니 같은 것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속옷바람으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자연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시사회에서는 이 도시 이 밀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마당은 좀 어렵고 그래서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면은 뭐 혹은 사무실 고층 건물에 있더라도 발코니가 있으면은 조금 더 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 예.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건물을 보시더라도 발코니가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은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 내부에 사는 사람들하고 길 위에 행인들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죠. 일반적으로 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면은. 예. 근데 발코니가 놓여지면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훨씬 더 뭔가 교류가 있는 소프트한 도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네요.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자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사실 뭐 인문 건축가다 이런 네. 타이틀이 붙으셨는데, 이 사실 첫 책 내기 전에는 되게 힘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죠. 예. 사실 건축이란 일이 보기엔 굉장히 멋있고 그래 보이는데 진짜 네. 힘든 일이 있잖아요. 예. 제일 힘든 거가 일거리가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화가라고 하면은 자기 가진 돈 갖고 캔버스와 물감을 사면은 자기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데 건축가는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그 일을 선뜻 맡겨주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젊은 건축가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되게 속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날리고 이러면 이제 막 네. 사람들이 찾아들 네. 텐데 그러기 전까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예, 몰리는 사람한테만 몰리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지금 뭐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뭐 줄 서 있으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첫 책을 내고 나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조금 상황이 확 달라지던가요? 당장 설계사무소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첫 책이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바뀐 거는 뭐 방송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강연을 예. 해달라고. 아, 그래서 뭐 명견말리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나간 방송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거기에 나가서 강연을 했더니 그 다음에 뭐 어쩌다 어른이라는 데서 강연해달라고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알쓸신잡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불렀고 네. 그러고 나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예전에는 월급도 좀 밀리고 그러셨다니 이제 네.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사실 그거 탈피한 거는 그 뒤로도 몇 년 지난 다음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만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건축가가 꿈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예. 지금도 제가 제일 되고 싶었던 거는 발명가입니다. 호기심이 되게 많은 어린이셨군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발명가라고 해서 막 에디슨의 전구 같은 막 어마어마한 걸 만드는 능력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예. 꿈꿨던 발명가는 그 연필에 지우개 단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네.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인데 얘하고를 서로 붙여가지고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네네.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생각을 내가 왜 못했지? 뭐 그런 정도의 급.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생각 못한 것들 네네. 이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지금 그런 길을 또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건축이 사실은 몇천 년 동안 벽과 창문과 계단 이런 것들은 다 있어왔던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약간 다른 형태로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새로운 공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일종의 하나하나가 다 발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길을 잘 택했다. 근데 단 하나 안 좋은 거는 제가 만약에 그런 발명품을 만들었다면은 특허를 받은 다음에 예.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뜨거운 종이컵에 뭐 이렇게
골판지로 된 컵 싸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아이디어 하나만 냈어도 저는 아마 평생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근데 건축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새롭게 매번 내야 되고 네. 또 그게 감정 노동이 되게 심해요. 예. 많은 심의위원들과 건축주와 시공회사와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감정적인 줄다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힘든 부분은 있죠. 개그맨들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개그맨들이 그러더라. 같은 소재를 두 번 웃길 수 없다. 맞아요. 너무 힘들다. 그렇죠. 건축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유현준 교수님 하면 사실은 이 얘기를 그 학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네. 좋은 데만 골라다니셨더라고요. 네. 그거야 뭐. 예, 네. 연대, 하버드, MIT, 하버드만 나와도 그런데 MIT까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되게 좀 학창 시절에 되게 앰비셔스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고 싶으니까 일단은 객관적인 준비가 내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최고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건축 설계 같은 거 경쟁하는 건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학생들과 경쟁을 하면서 한번 붙어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그 큰 물에 좀 뛰어난 애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건데 약간 그 학벌 컴플렉스 그게 저희 집에 좀 있기 때문에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약간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봐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 한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자식으로서는 약간 공포감을 느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는 되게 성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학벌이 뭐 서울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피해를 보는구나. 그걸 옆에서 보면서 그거를 약간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서 별명이 14시간이라고. 네. 하루 14시간씩 공부했다고. 14시간을 그치 일단 스튜디오 책상에는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 그래서 뭐 저희 한국 학생들이 그런 건 잘하잖아요. 입시 때부터 항상 이렇게 자리에 앉아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앉아 있고 그런 거. 제가 그런 그림 그리고 뭘 만들고 하는 거를 즐겨했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전공에 들어간 다음에는. 요즘도 14시간씩 앉아 계시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디스크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네요. 예. 그 유현준 교수님의 첫 책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 이 책이 사실 교수님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건축가 유현준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요? 글쎄요. 저를 항상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가장 즐거운 시간은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디자인 회의할 때거든요. 네. 우리 건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회의를 합니다. 그 한 팀당. 근데 그걸 보면서 항상 건축가의 직업은 뭐냐면은 항상 미래를 상상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상상을 하고 그게 몇 년 뒤에 현실화되는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힘든 일들은 있지만은 근데 그게 이 결과물을 꼭 보고 싶다. 이거가 지어지는 걸 보고 싶다. 이 공간에 딱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간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답이라고 하는 거를 지어지는 걸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근데 물론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간다면은 제가 건축을 하는 목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고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좀 세상을 조금 더 화목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은 있습니다. 그게 더 상위 개념의 목표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큰 목적, 꿈을 갖고 계시네요. 그 건축가들은 이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건물들, 건축물들을 짓잖아요. 네. 그럼 정작 본인은 어디에서 사는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공간에서 사는가? 본인이 설계한 곳에서 사는가? 본인이 지은 공간에서 사는가? 이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죠. 예. 일단 대부분 그중 그 답의 한 95%의 답은 다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맞아요. 건축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은 현재 아파트에 살고 채워지지 않는 주택은 이제 별장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최근에 이제 주택을 하나 설계를 해서 허가는 받아놨습니다. 본인이 살 집이요? 네, 제가 살 집을 하나를 설계를 해서
이제 땅도 사고 이제 지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저 말고 3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죠. 가족들이 가족들이 다 살아야 되는 예. 거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딱 하나로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제 신당동에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은 삼았으나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지하철역이 너무 멀다. 뭐 아빠야 뭐 차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 뭐 우리는 힘들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원하는 그런 집에 살 수 있는 거는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전에는 어쨌든 제가 제주도에 지어놓은 조그만한 그런 세컨하우스 같은 게 있으니까 예. 그곳에 갔을 때 되게 좋기는 해요. 아, 되게 본인 취향에 맞게 이렇게 완벽하죠. 예. 꾸려놓으셨어요? 어떤 스타일인지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 예. 40평 정도 되는데 되게 자연하고의 접점을 많이 만들려고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표면적을 늘려놨어요. 바닷가예요? 산간이에요? 바다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그런 데예요. 진짜 딱 이런 앞에 바다네요. 근데 바다가 옥상에 올라가야 바다가 아, 보이고 예, 예. 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 제주도 가면은 담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돌담. 돌담으로 쌓여져서 그 안에 이렇게 포근이 좀 이렇게 숨어 있는 듯한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그 돌담이 실내까지 좀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실내에 있어도 야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 표면적을 늘려서 최대한. 네. 네. 부인도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저희 집사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안 가고 거기서 자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을 때는 네. 그 우리 유현준 교수님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갈지 아니면은 부인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갈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한 또 부분입니다. 부인의 의견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관심이 일단 없어요. 예, 그래서 안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배우자를 정할 때 네. 하나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건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 일부러 좀 의도하신 것 네. 같은데 왜 이유가 어떤 거죠? 일단은 너무 건축에 관심이 많고 네. 뭐 미술을 전공했거나 그러면은 네. 제가 하는 일에 간섭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아, 또 뭐 비판이라든가 네.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판을 예. 하면은 되게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 다닐 때에도 되게 매력적인 이성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건축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야, 또 이런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 건축을 하는 최종 목적이 이제 어떤 공간 얘기도 하셨고 어떤 인간의 어떤 화목함 이런 네. 얘기를 좀 강조를 하셨어요. 사실은 공간의 건축물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거기 또 드나드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네. 건축에서 이 공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방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네. 건축에서 일단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탄생을 할 때 우주가 창조될 때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건축은 사실 공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그런데 건축이 사실 공간만 있다고 해서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서 공간은 가장 기본 조건이긴 하지만은 마지막 조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실 이번에 또 책을 또 내셨습니다. 네. 정말 부지런하세요. 이번에는 제목이 공간인간이에요. 네네.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은 원래는 제가 좀 약간 원대한 꿈을 갖고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정의를 건축가 입장에서 한번 내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지혜로운 인간, 뭐 혹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언어의 인간, 유희의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호모 한 다음에 뒤에 붙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인간의 네. 특징을 다른 동물과 구분해서 막 설명을 하는 용어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공간을 이용해서 같이 진화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모 스파티움이라고 해서 원래 책 제목은 스파티움이었어요. 예. 사피엔스 흉내 내가지고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인류사가 진화를 해왔는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건축가의 입장에서 네. 본 세계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책의 종류가 작가들도 그렇고 본인의 전공은 따로 있고요.
그 새로운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서 세계사나 인류사를 이렇게 빅히스토리로 푸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나 아니면 유발 하라리 교수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네. 근데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야, 건축으로 이런 류의 책을 쓸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한 8년 전쯤에 들었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구상을 한 거죠. 그러면은 건축 중심으로 인류사를 한번 써보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 인간 호모 스파티움이고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공간 인간이 되는 거죠. 8년 동안 궁리를 하신 거네요. 네, 그 사이에 근데 뭐 예. 다른 책들도 많이 쓰고 뭐 건축 프로젝트 하고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이제 목차를 먼저 쓰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을 붙이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뭐 중간에 원래는 한 챕터가 한 12개인가 11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몇 챕터까지 갔어요? 그냥 17챕터까지 갔을걸요 아마. 저도 예. 정확한 챕터 숫자가 마지막까지 막 계속 바뀌어가지고. 건축가니까 이렇게 층을 네. 건물 층을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책을 쓰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건축물이 3층을 지으려면 1층하고 2층이 만들어져야 3층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닥불이 있어야지 동굴벽화가 있고 동굴벽화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지구라트 신전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니까 괭베클리 테페가 생기는 거고 괭베클리 테페가 있어야 지구라트가 생기는 이 단계적으로 예. 그 앞 단계에서 우리가 인류가 어떠한 공간적인 발명과 성취를 하면은 그게 기반이 되어서 사회가 발달하고 그 발달된 사회가 그 다음 단계의 공간을 만들고 네, 네. 그러면 그 공간이 또 다른 사회를 만들고 그 이제 지금 현대는 17층에 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18층 짓고 있는 중인 거죠. 아, 그래요? 네. 17층은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상 공간과 스마트 시티입니다. 아. 그러니까 1990년대에 가장 크게 바뀐 거라고 한다면은 오프라인 네. 공간에서만 한계에 다다랐던 인류가 이제 온라인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든 거고요. 네. 인터넷 가상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부착이 되면서 거의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 같은 캐릭터를 띠는 와. 그런 시기로 가는 거죠. 동굴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아, 얘기가 너무 지금 흥미진진한데 그 뒷얘기를 좀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네, 네, 얘기를 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인문건축가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였습니다.